대한민국 국회에 뿌리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100년 전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세운 최초의 입법기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병재 씨. 네. 3.1운동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사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그 행사를 다 내가 진행하고 싶어요. 예. 예. 근데 3.1절 관련 행사 임시정부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요. 이병재 씨의 외모가 너무 외국에서 초빙한 MC 같은 그런 느낌 안 나겠습니까? 염색하면 네. 또 독립국 같아요. 그런가요? 충분히 색깔도 바꿀 의향이 있다. 네. 네, 저희 네. 열린 시민 아카데미가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 중에 꽤 그래도 괜찮은 역할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예. 또 시청자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예. 아비가일 씨는요, 이 100년 기념하면서 이런 행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역사 얘기를 들었을 때 네. 학생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한복을 입고 했었잖아요. 예. 다 같이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치면은 예. 그 벅찬 감동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비가일 씨도 한복은 많이 입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입어봤는데 네. 한복 너무 편해요. 그래요? 저는 평상시에도 입고 싶은데 요즘 보니까 이 계량 한복 네.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고 있으면은 왠지 내가 약간 한식 요리사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예.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예. 아마 한복만 입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파라과이에서는 독립 관련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나요? 그 파라과이에선 독립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네, 독립 운동 했던 분들이 모여서 예. 비밀스럽게 계획을 짜던 그런 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앉았던 책상, 이 계획을 만들었던 이런 책상, 테이블 이런 것들 하나씩 볼 수 있는데 예. 요즘은 옛날만큼 독립 운동에 대한 생각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군요. 예. 덕원 씨는 요즘 같은 의미 있는 기간에 어떤 행사를 만나보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행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일단 그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현장이 사실 한국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VR, 예. 가상현실 기술로 실제 그 장면을 재현해서 한번 예. 가본다거나 그래서 일본군을 헌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떤 그런 체험 아니면 다 같이 정말 그 만세를 부르는 그 체험을 네. 가상현실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그 감동을 그냥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그 느낌을 정말 그 예. 함성 같은 것들을 예.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없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알차게 꾸며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참1운동은 대동단결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거죽적 항일 민족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민주국가의 시원으로서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3.1 독립운동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이 뭐냐면은 대한의 독립과 대한인의 자주를 세계 만방에 구걸하거나 청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활동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했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독립운동사 쭉 연구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세요? 제가 한 40여 년 더 정도 독립운동사 연구했는데요. 네. 독립기념관을 만드는데 네. 동참했었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데 힘썼고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숭고한 뜻과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데 비록 하나마 좀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아까 그 3.1운동을 우리가 가상현실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요즘 흔히 하는 그 VR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독립기념관에는 지금 그런 시설은 아직 없지요? 독립기념관에서도 3.1절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 3월 1일 날 결의집 앞에 있는 결의 큰 마당에서 3.1운동 재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 도의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3.1운동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주시고 또 새로운 감명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실제로 거기 꾸며놓은 곳을 직접 돌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가상현실이 없는 걸로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그 시민 아카데미잖아요. 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옥동자다. 3.1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3.1운동이 오늘처럼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만세운동으로 모을 수 있었던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3.1운동 시기에 독립선언서가 4군데에서 발표가 됐어요. 우선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인데 만주 길림에서 발표됐습니다. 주로 이제 대종교 독립운동가들하고 나중에 이제 무장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보면은 대종교 그 2대 교주인 김교원 선생이 이제 발표의 대표가 되고 여기에 보면은 김자진 장군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기초는 조수왕 선생님이 기초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패널들 중에서 젊고 제일 독립군 다운 분이 덕원 선생 같아요. 덕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 그래서 밑에 육탄 혈전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대한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모든 독립선언서의 앞에 대한은 독립을 선언하고 그 대한민주는 자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육탄혈전, 몸으로 싸워서 피해 전쟁을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독립국이고 우리 자주민이지? 그런데 우리 독립과 자주를 인정 안 해? 그럼 우리도 싸워야 되지? 그럼 싸우려고 하면 우리 나라와 정부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 나라와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예요. 여기 이제 28 독립선언서의 학생 대표는 최팔령이었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마리아 여사도 동경에 유학하면서 이것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가져와서 국내 독립운동을 또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비가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천만 민족을 대표해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 영원 혈전. 똑같죠. 우리 2천만, 당시에 국내 동포가 2천만에 이르렀어요. 2천만 민족을 대표해 세계 만국 앞에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린 영원 혈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영원 혈전. 그러니까 또 정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거 민족 대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이 발표한 서울에서 발표한 우리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3.1 독립선언서죠. 작년에 민족 지도자들이 발표했으니까 우리 패널 중에서 제일 작년이 이병진 씨 같은데 이병진 씨 한번 읽어주세요. 계획을 잘 짜놓으셨네요.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최후 1인, 최후 1강. 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 이것도 필요하죠. 독립국 우리 자주민이야. 우리 나라와 정부를 세워야지. 그리고 만약에 인정 안 하면 우리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이 정부 수립 계획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이 어떤 독립운동 조직을 만드냐 하면은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회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예요. 이게 이제 3월 17일 가장 늦게 발표된 건데, 이거는 우리 신영희 아나운서께서 한번. 우리 2천만 동포들을 대표하여 천하만국의 독립을 선언, 영구혈전. 똑같이 나오죠.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임시정부가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저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 몇몇이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3.1운동 때 우리가 독립과 자주를 선언했을 때 여기에 동조해서 참여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 200만 명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 상해에서 국내 독립운동 소식, 그리고 신문에 난 소식들을 다 종합해서 3.1운동사로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내요. 당시에 우리가 2천만 민족 중에서 200여만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심정적으로 동조했다거나 민족 대다수가 참여를 했고, 이런 분들이 독립과 자주를 원했으니까 이건 국민적 절대 지지 위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죠. 그럼 임시정부를 그러면 어디에 세우느냐? 근데 국내에서는 일제 식민 통치하였었기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모임을 갖고 민족 대표들을 선정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나라를 세울 때 국민 대표를 뽑아서 그 국민 대표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국민 대표들이 지도체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또 정부 순회를 뽑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른바 한성정부,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한성정부 아니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13도 대표를 뽑잖아요. 국민대회 선표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임시정부 각원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집정관 총재로서 이승만을 뽑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로 이동희, 그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보신각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회 취지문이에요. 국민대회를 열어서 국민들한테 추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제히 탄압으로 국민대회는 열지 못하고 이 경문만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만들어서 국내에 보낸 선전 자료입니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요. 상해에는 각 도의 13도, 국내 13도 출신들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외로 망명한 분들이 있었어요. 우선 두만강 건너서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압록강 건너서 서간도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 각 13도 대표와 각도 대표를 모아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임시의정원에서
제일 먼저 뭐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이 네 글자 우리나라 이름으로 정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 그 좋은 쟁. 아니 그 파라가이 우리 분이 궁금해요. 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나라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 네. 이 나라 이름을 정할 회의가 제1회 회의인데 당시에 나라 이름은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조선, 민국으로 하자. 민국으로 하자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 조선으로 하자, 대한으로 하자 의견이 나눴는데 신서구라고 하는 의원이 우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서 대한으로 정했고 그러면 정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이제는 국제 그 추세가 전부 민국이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황제가 주권을 일제한테 포기를 했어. 그래서 그 주권은 이제 국민이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이 돼서 새 나라도 세우고 또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이 돼서 독립운동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래서 민국으로 세운 거예요.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게 뭐예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서로 화합해서 세운 나라. 그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00년 전에 바로 저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저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5차례에 걸쳐서 개헌을 합니다. 근데 개헌할 때도 저 명문은 절대 안 변하는 그 명문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또 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어디에 두냐? 제2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 중심주의를 이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회가 살아야 됩니다. 국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이때부터 우리 그 독립운동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헌법에 임시헌법에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체를 가진 임시정부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아까 한성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 국민의회에서 만든 또 정부가 있었고 또 상해에서 만든 정부가 있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에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있었고 세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나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죠. 세 곳에서 모두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 동포들은 노령 동포대로 정부를 세우는 거고 또 국내 동포들은 우리가 중심인데 국내의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적 지지로 또 정부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국내외의 민족 독립과 자주의 그 열기를 모아서 제일 그래도 국제 도시로서 자유스러운 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곳을 세우는 거고 그럼 미주 동포들은 안 세웠느냐? 이미 그분들은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이자 정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뭐 이제 분산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그 힘을 나중에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3.1 독립운동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이 뭐냐면은 대한의 독립과 대한인의 자주를 세계 만방에 구걸하거나 청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듯이 미주 동포들도 러시아 동포들도
중국 동포들도 국내 동포들도 스스로 선언하고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통합을 해야 그 민족의 대표 기관이고 독립운동의 최고 영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합에 앞장서신 분이 누구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초기 임시정부의 설계자이자 주도자예요. 도산 선생은 미주에서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주 동포들에게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정부에 가서 정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주 동포들로부터 독립운동 성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미주에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2만 불 그리고 도산 선생이 개인적으로 1만 불 정도를 모아서 상해로 와요. 5월 달에. 요즘은 3만 불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만 당시에 하와이 사탕수수 한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달러예요. 요즘 우리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한 40억 되는 겁니다. 3, 40억 되는 그 돈을 갖고 와서 임시정부를 살리는 거예요. 번듯한 임시정부 청사도 없고 임시정부 강요들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야 9시서부터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퇴근하게 하고 임시정부를 제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이 도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로 선임됐던 이승만 박사는 미주에서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그러니까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초기 임시정부를 주도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은 야 각지에 있는 임시정부를 통합해야지. 그래서 통합운동을 벌여요. 그 당시에 그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존내주의라고 해요. 이거 좀 한자를 써서 이거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존 국내주의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존중한다. 왜? 한반도 국내에 있는 동포들의 의사가 굉장히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한성 정부는 국내 동포들이 만든 정부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죠. 왜냐하면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 각 대표들이 모여서 뽑은 강요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강요는 한성 정부를 따르고 그 다음에 노령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정부는 대통령이 손병희 선생이었어요. 부통령이 박영효고. 근데 손병희 선생은 3일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을 한 그날 잡혀서 감옥에 계시니까 거기는 또 정부 수반이 없어서 그 정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의회가 활동할 뿐이에요. 그리고 정부와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강요는 한성정부 강요안을 그대로 하고 임시의정과 대한국민의회 등 국민대의기관은 합쳐서 19년 9월 11일 날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족합니다. 거기에 도산 선생의 이제 노력이 가장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 사진은 바로 뭐냐면은 9월 11일 날 그 헌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개정을 하고 의회도 통합해서 통합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통합 임시정부를 발족시킨 그 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의회예요. 그분들이 9월 17일 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기념사진을 찍은 이곳이 바로 우리 초기 청사라고 하는 합의로 321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이에요. 이분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 이때 김구 선생님은 이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당시에 통합의회 임시의정원 의장했던 손정도 목사이시고 요분이 이제 윤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요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이 의정원 의원들이 통합의회를 만들어서 통합 임시정부를 발족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지금 우리가
상해 가면은 보경리 마당로 4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서부터 32년까지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 의교를 결행해서 일제가 임시정부 청사를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거기를 상해를 떠나서 항주를 비롯해서 32년에서 40년까지 한 8년간의 장정 시기, 이동 시기를 거치는데 그 마지막 상해에서의 마지막 청사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은 좀 실망을 해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무슨 이게 무슨 국가고 이게 무슨 정부냐 이런 학생들이 실망합니다. 에이, 근데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연화지 청사는 정말 번듯해요. 4층 건물에 주석 항공실도 있고 임시의정원 회의실도 있고 다 있어요. 강요실들이. 거기에 오면 애들이 야 정말 이제 정부 같다. 그리고 그 앞에 경비도 있어요. 경비 초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고 그 창대한 끝으로 황국을 했다 우리가 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하니까 이제 임시대통령을 뽑았어요. 누가 임시대통령이 되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임시대통령이 돼서 1920년 상해 와서 오니까 이제 환영회를 열어주는 거죠. 이 화환을 쓰고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국무총리 카이젤 수염을 기르신 분이 이동희 선생이고 요 분이 제2대 임시 대통령이었던 백암 박은식 선생,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신 요 분이 임시정부 외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선문 정부의 외교교섭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승인받은 신규식 선생님입니다. 신규식 선생님. 그리고 요 분이 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던 이시영 선생, 내무총장이었던 이동영 선생, 요 분이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선생. 이게 이제 임시정부 거고요. 아까 이승만 네. 대통령을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그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부 수반은 국내의 지지를 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국외까지 좀 명망이 있는 분이 이제 좀 필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박사인데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 윌슨 대통령이 그 국제 연맹을 창설하고 민족 자결주를 부르짖은 국제 지도자로서 아주 명망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측에서는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국제적인 그 영향력이 있고 윌슨 대통령과 통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승만 박사밖에 또 더군다나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독립운동은 초기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주로 지연, 그러니까 이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평안도가 서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북 사람들은 이제 도산 선생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또 환경도 분들은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리고 기호 사람들, 서울 경기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항해도 평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컸어요. 그리고 배제학당도 나오고 뭐 이래서 기호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호 지지층들이 많이 지지를 했고 또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떤 의지가 돼야 돼요. 종교적인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었는데 이게 다 국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선교사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도여서 감리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 이승만 박사가
미주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하와이 동포들의 또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 성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런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임지로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무할 곳으로 와서 상해에 와서 여기 와서 독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막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와. 하와이에만 있고. 그래서 그냥 임시의정원에서 임지로 와라. 그래서 내도 촉구 결의안까지 막 내고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왔다가, 근데 올해도 안 있어.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가. 이 독립운동 성금을 낼 만한 곳이 사실은 미주 동포들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 세금은 우리 국민 재동포 머리수당 받는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1원씩 해서 약 1달러씩 해갖고 받는 그 인두세로서 머리당 받는 인구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고, 이거는 국민 개납주의에 의해서 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애국금이라고 해서 성금이 있었어. 그리고 애국공채라고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국가에서 빌리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미주 동포들밖에 없었어요. 이걸 받아갖고 임시정부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이 쓰고 조금만 보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오지도 않고 돈은 받아서 자기가 쓰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건 국민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독립운동을 저버렸다고 생각해서 뭘 해요? 대통령도 탄핵을 하잖아요. 그래서 1925년 3월 달에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 면지간을 결의를 해서 탄핵시키고 제2대 임시 대통령 누구를 뽑냐면은 배감 박은식 선생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합의록,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정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주소가 딱 돼 있습니다. 321호. 이게 이제 도산 선생이 가져온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렇게 임시정부 청사를 임대해서, 여기 보십시오. 태극기도 걸고, 아까 기념사진은 요 나무 있는데 여기서 찍은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개청을 하고 독립운동을 내놓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한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년 22일 날, 야, 독립운동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내놓고는 하지 말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는 이 청사는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옮겨가면서, 그래서 여러 군데로 상해에서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 국세입니다. 임시정부 도장이죠. 이게 임명장에 찍은 국세예요. 사실은 임시정부가 황국할 때 국세와 임시정부 문서를 다 가지고 왔는데 6.25 전쟁 때 잃어버렸어요. 불에 탔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북한에 가 있다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인이잖아요. 민국 22년이면 40년 8월이잖아요. 40년 8월에 임명장에 찍은 국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자체에서 이게 임시정부 제도를 만든 게 개통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대한민국이에요, 이름은. 그다음에 국회에 있어요, 임시의정원.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를 뒀어요. 상임위원회, 예결심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여기 다 있어요. 의회 예산주의 이런 걸 다 이때 실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 수반도 뽑고 또 법률도 제정해서 이걸 정부에 보내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통치하는 겁니다.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국무위원회가 있어요. 그 강요들이 회의하는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 밑에 각 부가 있습니다. 내무부, 외무부, 국무부, 이렇게 각 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다가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시행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1회 임시의정원 기사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열렸냐? 1900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오 10시서부터 폐해는 4월 11일 상호 10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서 1박 2일로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어디에서 열렸냐? 이 임시의정원, 제1의 임시의정원은 상해 법계라는 것은 이 법국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조계의 김신부로 정확한 위치는 해공 신익기 선생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김신부로 60호에서 이제 열렸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게 재원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순 선생을 비롯한 29분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을 해서 헌법도 만들고 국호도 만들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붙인 거냐? 누가 제안한 거냐? 여기 보면은 조소왕 선생의 동의로 신서구의 제청으로 가결됐어요. 조소왕 선생이 이 의의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하자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신서구 선생이 좋다, 나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가결해서 이름이 통과된 겁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그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 문서화돼 있고 체계적인 것 같은데요. 그때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 과정은 오늘날의 그 과정과 비교하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법률 제정 형태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정부안이 있었고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이 있었고 임시의정원에서 자체 발의하는 안이 있었는데 자체 발의할 때는 법률안 기초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임시의정원법 할 때는 조수왕 선생, 그다음에 제1차 헌법을 개정할 때는 헌법 기초위원, 그래서 해공 신익기 선생 이런 기초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조 심의를 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률 과정하고 작동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이에요. 의정원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 의원으로 조직함. 이미 대의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어떻게 뽑았냐? 임시의정원 법에 의하면은 각 13도 대표와 독립운동 지역 대표로 뽑는데 그걸 어떻게 뽑느냐? 요즘하고 똑같아. 인구 비례. 근데 당시에 국내 인구를 비례해서 국내에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지역 동포들이 각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3도에서 2명 내지 6명, 많을 때는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바뀌는데 2명 내지 6명을 뽑고 그때 이게 의원 당선증입니다. 이게 그 윤기섭 선생님인데 임시의정원 의장도 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뽑혔냐? 경기도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어디에서 뽑혔냐면 경기도 의원 선거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뭐예요?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을 선출해서 당선증을 준 거예요. 이분은 김약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그 암살에 나온 약산 김원범 임시정부에 들어와서 국무부장, 요즘 얘기로 하면 국방장관을 하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천 장군이고 그 밑에서 부사령관을 하셨는데 이분이 임시의정원 의원에 당선된 당선증이에요. 여기는 어디에서 뽑았냐?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경상도, 이분이 경상도 밀양 사람이에요. 경상도구 의원 선거회에서 뽑혀서 의원 당선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들이 그냥 네가 해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뽑힌 게 아니라는 것. 그 지역 동포들이 자기 지역의 동포 중에서 1명, 2명을 대표로 뽑는 거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그 임시의정원에서 뭐를 하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 수반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승만을 임시의정원에서 뽑고 또 임시의정원에서 강려를 대통령이 임명한 강려를 승인해, 승인.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강요를 임명을 하고, 이 공보라는 게 관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보, 우리 대한민국 관보처럼 관보에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법치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인장입니다. 이 인장은 누가 갖고 계시던 거냐면은 홍진 선생이라고, 만호 홍진 선생인데, 이분은 1942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좌파 독립운동가와 우파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통일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인물을 뽑잖아요. 만장일치로 뽑힌 분이 홍진 선생이고, 그리고 그 홍진 선생은 계속해서 45년 광복 때까지 의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할 때도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귀국을 해서 광복 이후에 비상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 의장까지 해요. 46년 9월 9일 날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시의정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임시의정원의 국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 예, 이 선생님. 임시의정원 인장은 지금도 볼 수가 있나요? 홍석주라고 하는 그 후손이 우리 국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세는 지금 가져왔는데 6.25 때 없어져 갖고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정원 국세는 돌아온 거죠. 1921년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가 임시정부의 전성기예요. 이 시기에 독립운동에 3거두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3거두가 있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또 한 분이 노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동희 선생, 그 다음에 미주 본태에서 활동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 아비가일 씨는 또 네, 뭐 근데 그때 그 임시정부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그 활동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했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저 분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지금처럼 뭐 그렇잖아요. 전화나 메시지 보낼 수가 아니, 없을 나라가 텐데. 있으면 뭐예요?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국민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영토를 보호하는 울타리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비록 중국 상해에 세워졌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선 제도를 만들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취임하자마자 뭘 만드냐? 연통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 내무부 산하에 국내 각 도지사도 임명하고 군수도 임명하고 면장까지 임명하면서 임시정부의 명령과 국내에 전달하고, 또 국내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와 그리고 성금, 독립운동 자금 이런 것을 모아서 또 임시정부 모으게 되고, 또 교통부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통부 산하에 교통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건 정보 연락 거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비밀 공작원을 파견해요. 임시정부 국내 특파원, 그리고 선전대 대원. 그래서 이분들은 임시정부에 갈 때 뭘 가져가냐? 아까 얘기했지만 임시정부 성립선언서, 그리고 독립선언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들을 가슴에 푹푹 가서 국내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동지다를 모아서 국내의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은, 김마리아 여사가 1923년 1월 달에 상해 국민대표 회의 때 뭐 임시정부를 뭐 개조하자,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말이 많을 때 단상에 올라가서 한마디 합니다. 자중을 조용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들어가면은 만주 독립군 단체니 무슨 독립 운동 단체니 말이 많지만 국내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팔지 않으면은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국민들의 내리에
우리나라, 우리 정부로 인식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급할 때 그렇게 국민적 지지로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제가 쭉 얘기해 왔듯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도적으로 또 민주정치를 실현해 왔고 헌법, 법률을 제정해서 또 의정원의 결의로서 행정부가 통치하는 제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탄핵까지 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정말 민주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국가와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하셨는데 이병진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놓는 그 사진들이 참 많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도산 안창원 선생님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도 네.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되게 의구심 들거든요. 전 저밖에 모르거든요. 예, 근데 대단한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되게 좀 제가 좀 작아지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전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와 역사적인 내용이 더 좀 많이 각인이 되다 보니까 예. 계속 그 흑백 사진이 자꾸 눈에 보여요.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또 깊이 느낀다는 것도 이 강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도산 선생이 네. 아주 독실한 장로교 신자입니다. 예. 그래서 술은 안 하시는데 이 담배는 평생 못 끊으셨어요. 이게 아주 애연가였어요. 네네. 그리고 도산 선생이 정말 대중 정치가예요. 예.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다 도산 선생의 사진은 그냥 이렇게 찍는 사진이 아닙니다. 함의를 뜻을 품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데는 다리를 꼬고 어떤 데는 오렌지 농장에서 저 오렌지를 따면서 예. 같은 동참하는 그 실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고 사진 애호가이자 아주 그 사진에는 아까 이병진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그걸 분석을 하면 예.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께서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찍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찍히는 찍는 걸 건 아니고.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그 도산 선생님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외모 자신감도 어느 정도 한몫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외모는 예. 그 해공 신익기 선생이라든가 조소왕 선생이라든가 예. 여운형 선생이 외모는 네. 더 있었고 그런가요? 친근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정치가로서, 네. 서민 혁명가로서, 서민 독립운동가로서 이분은 항상 실천적 리더십이에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아비가일 씨 오늘 칭찬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파라과이 사람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 나는 여기 사는 게 좋고 평화롭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희생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거기 가서 힘들게 살 수 있다. 나는 그래 나 갈래 이렇게 할 사람들이 요즘 많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뿌리 이 대한민국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민족처럼 자기 정체성하고 자긍심하고 민족적 자부감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 동포의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미주 동포들의 무형국가라는 게 그거예요. 나라는 뺏겼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그 국가를 만들어서 정부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국민회 지방총회를 만들어요. 각 지역에. 그래서 시베리아 지방총회도 만들고 또 중국의 원동 지방총회도 만들고 하와이 지방총회도 만들고 미주 지방총회도 만들고 멕시코 지방총회도 만들고 이래서 그 정부 역할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 세 분 중에는
아비가일 씨가 소장님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저 독립기념관 못 가봤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거기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꼭 만나서 말씀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천 순대 사드릴게요. 아니 저기 순대보다는 우리 예. 유관순 여사가 순대를 많이 잡수셔갖고 심이 좋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일본 예. 헌병 멱살 잡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아, 멱살 잡고 어느 나라 사람냐고 일본 헌병 보조원이 한국 아하.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이게 예. 앞잡이가 돼서 예. 그 3.1운동을 탄압하니까 그동안 뭐 여러 번 강의가 있었지만 음식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는 건 또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덕원 씨는 어떠세요? 사실 어릴 때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의협심과 약간 그런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네.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절차와 어떤 그 조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그 정말 큰 나라를 위한 밑바탕을 까셨구나라는 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존경스럽고요. 네. 그 뜻을 좀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들 뭐 잘 이해하신 거죠? 예, 네. 너무 잘 이해하셨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국을 세워서 불과 100년이에요. 불과 100년에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도 못하는 일을 해냈잖아요.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예. 우리가 강복을 이뤄냈죠.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냈죠. 그 독재 정치의 압제하에서 민주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민족 통일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민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독립운동의 역동성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우리 독립운동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에 시작해서 정말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 회고록들을 보면은 나는 그 망국노로서 비장한 삶을 살지만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그분들을 독립운동 전선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준 그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용달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이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좀 낯설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w.